그렇죠.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네. 그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최근에 그 전세가율이 크게 오르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깡통 전세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율이 지금 6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라면 전세 가격이 6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집값이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깡통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깡통주택이라는 건 내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낮을 때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심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돌지 않아요. 어떻게 도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집을 갭 투자했어요. 갭 투자했는데 10억짜리를 5억 전세 끼고 5억에 내 돈 들여서 샀어요. 그러면 살 수 있죠. 갭 투자. 그래서 10억짜리 샀어요. 근데 2년 후에 5억 전세가 6억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1억이 나한테 생기죠. 그거를 집주인은 꽁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집을 또 하나 사요. 그 1억으로. 어떤 집을 사냐면 2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올려준 1억 플러스 그 사는 집 누군가의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1억입니다. 그럼 2억 주고 사요. 여기에 내 돈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죠. nothing. 1억 주고 샀잖아요. 그 1억이 어디에서 왔어요? 전세가율이 얼마입니까? 100%잖아요. 100%인 거예요. 100% 남의 돈을 주고 샀다고. 이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하나가 60%라고 해도 여러 개가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 하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샀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깡통주택의 문제, 깡통 뭐 빌라, 깡통주택 문제되는 게 대부분 누구한테요? 임대인이 어떤 경우가 많아요? 다주택자. 막 100채씩 들고 있어서 다 돌린 거예요. 막 1,000만 원 올려주면 그거 갖다 또 사고 막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전세가율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렇게 지금 한국의 특히 주택시장이. 근데 이런 빌라라든가 아주 저가 주택들은 대부분 또 서민들이라든가 또 청년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전세 가격이 대부분의 자산인데 전세가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심각해 상황이죠. 한국의 독특한 구조다 그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게 더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깡통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태를 벌였냐?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대박인 거죠. 조금만 올라도.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린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렸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제 하이 리스크만 남아 있고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 뭐 집값이 아까 유독 많이 떨어진 곳들, 이게 아까 많이 오른 곳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수도권에서 조금 아까 노도강 말고도 좀 경기권에서 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GTX가 개통된다는 지역 대부분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지역이 하락폭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하락폭도 큰 거죠. 근데 GTX가 그 개통된다는 거는 없어진 사실은 아니잖아요. 언젠간 생기고 언젠가는 교통의 또 요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사실 집값이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뭐 몇 달 안 됐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하락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GTX 뭐 일종의 GTX 수혜 지역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이게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GT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GTX의 기대감은 나중에 또 과도하게 반영될 거예요. 다시. 그렇죠. 항상 그게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그 가격대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GTX 개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대감이 많이 빠지더라도 다시 그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뭐랄까요?
편의성들이 또 부각되면 네. 당연히 그렇게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하락한 걸 보시는 게 맞다. 네. 근데 하락할 때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그 기대가 과한 거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도 기대가 과하게 돼요. 기대가 적당한 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기대는 항상 과한 걸로. 그렇죠. 네. 그런 과한 기대가 다시 오고 실망도 또 그만큼 또 커진다. 그러면 뭐 제가 이게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대로라면 그 기대가 한번 크게 과하게 됐던 지역들은 계속 과한 기대와 과한 실망과 이게 계속 순환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과한 실망이 있을 때 사면 안전하잖아요. 아,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이제 과한 기대만 남았으니까. 근데 과한 기대 속에서 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과한 기대가 있을 때만 사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 맞아요. 네.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경계해야죠. 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피해가 크거든. 주식은 사면 당장 잘못 썼네? 여기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가능합니까? 액수도 너무 크고. 그리고 거래 비용도 크기 때문에. 네. 그 뭐 최근에 월세가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거 좀 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 전세 가격을 뭐랄까요? 더 받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 월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볼 때 특히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임차 물량이 많은 거잖아요. 네. 임대 물량이. 네. 그렇게 되니까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이. 그러면 이게 뭐 월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전세나 월세 중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면 월세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그것도 항상 변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5억인데 6억으로 뭐 올려줘야 돼요. 그럼 1억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대출금리가 한 5%라고 볼 때 그럼 5%에 계산해 놓고 근데 반면에 반전세라고 해서 그런 월세 내고 이런 게 이 이자 비용 대비해서 낮다. 네. 그럼 월세를 선택하는 거고. 대신 월세가 뭐 사람들이 또 월세 수요가 많아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봤더니 근데 전세 수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전세가 오히려 싸 보여. 네. 싸졌어. 네. 그러면 이제 전세를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월세를 전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세를 올려주면서 내는 이자 비용 대비. 네. 내가 월세로 지급해야 될 임차료가 임대료가 더 낮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선택이요. 특히 전월세 시장은 사람들이 아까 심리가 적용하지 않아요. 아, 전월세 시장은 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과도한 전월세 시장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과도하게 전월세 시장에서 실망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전월세 시장은 투자 목적의 수요하고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실수요입니다. 네. 내가 전월세를 사는데 난 투자 목적으로 전월세를 산다. 이런 분은 어디 계세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투자하는 그런 어떤 수요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분들의 최근에 절세가 늘어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냐면 아이고 그 매달 돈 나가면 개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다. 네. 전세로 하면 그래도 돈은 안 나가지 않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세가 올라와서 은행에서 꼬서 지금 전세를 올려줘야 할 판이에요. 네. 전세가 그게 내 쌈짓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금액하고 이자 비용과 월세를 비교한 합리적인 사람들이 시장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다 제가 볼 때.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수록 월세가 따라 오르긴 힘들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최근에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좀 많던데 이건 뭐 어떻게 보세요? 미분양의 원인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 과도하게 심리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이게 거래되는 아파트들 가격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걸 분양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또 하나 근데 건설사들이나 뭐 시행사들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거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원자재도 올랐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도 뭐 비싸게 사놨을 테고 네. 그래서 일단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미분양이 나면 이제 할인 분양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래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도 분양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을 해야 처음부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그냥 처음부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분양이 좀 잘 될 수는 있어도 할인 분양이라는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카드, 흥행 카드가 하나 있는 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일단 초기 국면에는 그냥 일단 높게 분양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나면 뭔가 이제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제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미분양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앞으로 좀 더 증가할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분양가를 처음부터 낮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조금 얘기를 바꿔서 이 증권가에 계시니까 뭐 아까 이제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이슈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체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거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단기로 움직이는 건 심리거든요. 심리는 어디에서 결정되면 속도에서 결정돼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리의 속도 때문에 모든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되게 위축돼 있어요. 속도가 항상 빠를수록 위축되는 건 아닌 거죠.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금융시장이 완화되는 속도가 빠르면 사람들이 막 그만큼 더 흥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더 위축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결국 기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분간 조금 이렇게 회복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라든가 시장이.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근에 뭐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저금리가 갑자기 확 되고 금리가 낮춰지면서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가격이 확 빠졌다가 단기에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금융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금융시장에 대한 학습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렇죠. 최근에 참여한 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 떨어져서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잡으면 계속 이렇게 되다가 또 회복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 최근 2, 3년간만 보고 야, 이거 원래 주식은 확 떨어지면 바로 회복하는 거야. 부동산도 갑자기 떨어졌다 갑자기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한번 추세,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성이 지속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금방 회복할 거야. 주식 떨어지면 바로 사야 돼. 바로 회복할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렇게 방향성이 잡히면 상당히 오래 간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초기에 좀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패닉이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20, 30% 오르고 이랬으니까 야, 주식은 빠지면 사는 거야. 무조건. 빠지는 그날 사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상황은 심리랑 연결이 되는데 이 심리가 사실 당분간은 이렇게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어렵죠. 그럼 뭐 좀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집의 유형도 있을까요? 안 떨어지는 집. 아까와 마찬가지네요. 심지어 오르는 집. 심지어 오르는 집. 이런 거는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근데 저희는 그런 지역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뭐 사람들이 불패다. 뭐 여기는 정고점 뚫었다. 뭐 여기는 신고가를 뭐 달성했다.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는 좋은 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데는 좋은 데가 아니다. 안전하지 않은 집인 거죠. 안전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강남 같은 데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50억, 70억짜리 아파트들이 뭐 거래되고 네. 그거는 저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사실 없어요. 100억짜리 아파트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아니 뭐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격 떨어질 때도요. 네. 탐 크루즈 집은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뭐 탐 크루즈 집이 올랐다고 그래서 야 부동산 시장 다 회복할 거야. 불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 빠져도 고가 아파트 한두 채 오르면 야 이거 시장이 불씨 살아있어. 이거 올랐잖아. 근데 거기는 다른 세상이다. 왜 그 다른 세상을 자꾸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해서 희망을 안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 대신 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에 대한 범위는 확실히 알고 가자. 그렇죠. 그래야 뭔가 노력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범위를 그러니까 뭐 70억 신고가 이런 아파트로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 그런 거는 뉴스 보실 필요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이 어떻게 되고 또 회복이 어떻게 되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집요하게 보면 된다. 네. 다른 데 관심 안 가지시고. 네. 그리고 그 기준상에서 많이 떨어지면 좋은 거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왜 떨어지지? 고민해보고 떨어지는 게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 네. 그리고 나는 여기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 회사에서도 가깝고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게 기회인 거예요. 떨어지는 게. 네. 근데 안 떨어지는 건 관심 안 가셔도 된다.